안녕하십니까. 키즈 콘텐츠 토크쇼 키콘톡. 오늘은 그 11번째 에피소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는 메타버스에 올라타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주제는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주제에 참여하실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 학교에서 또는 산업 현장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위정현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정현입니다. 예,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로 있고 현재 한국 게임업계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주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뛰어난 촉각으로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로간 벤처스의 오상민 부대표님 패널로 참가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간 벤처스 오상민 부대표라고 하고요. 저는 기존에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와 KB 인베스트먼트에서 문화 콘텐츠 투자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올해 로간 벤처스라는 신생 창조사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고 현재 콘텐츠 관련 투자조합 두 개를 지금 결성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이제 재원이 된.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이제 메타버스가 현재 뜨거운 화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업계에 큰 기회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돼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주신 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투자자들은 오히려 산업보다도 먼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하셨고요. 많은 인사이트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작사를 대표해서 병건철 목고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고지 대표 병건철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프로듀서 분과위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이 화두의 키워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 입장에서 또 한 수 배워보고 또 제작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얘기해보고자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이제 소개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세션은 메타버스가 과연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한 as-is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 이런 상황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계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자, 그럼 여기 참여하신 세 분 패널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에게 메타버스는 뭔가? 각자 개인적인 것 또는 계신 산업을 대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교수님부터 말문을 좀 열어주시죠. 교수님에게 메타버스는 과연 어떤 느낌입니까? 또는 어떤 컨셉입니까? 네, 저에게 메타버스는 게임이죠. 게임이다. 로블록스도 게임이고요. 제페토도 게임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메타버스 카테고리에 멀쩡하게 잘 가고 있었던 게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메타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가 뭐니라고 이렇게 알면, 저는 메타버스를 비빔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 소셜, SNS, 심지어는 이제 또 메타버스 분류를 보면 라이프로깅, 온갖 것, 저는 라이프로깅을 메타버스로 보질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비빔밥처럼 메타버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제 내용의 알맹이를 딱 까보면 그 탭 안에, 그러니까 즉 메타버스 산업 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통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딱 털어서 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라고 저는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게임입니다. 게임.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리고 또 메타버스라는 것은 게임적 요소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집어넣지 않으면 저는 그게 메타버스라는 그 컨텐츠 자체가 또는 플랫폼이 생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메타버스라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게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게임적 속성을 어떻게 잘 요리해서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또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빔밥적인 요소다. 앞에 해물이 붙든 어떤 소고기라는 말이 붙든 돌솥이라는 말이 붙든 어쨌든 결국은 비빔밥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좋습니다. 비빔밥 컨셉으로 메타버스를 접근하셨고, 오상민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투자자 쪽 또는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뭐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VR, AR, 그리고 뭐 라이프 로깅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일단은 컨셉으로 시작을 했지만 향후에 지금 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5G, AI, 자율주행 같은 여러 가지 섹터 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자율주행 등이 조금 이걸 이제 섹터를 컨텐츠적으로 좀 좁혀서 생각하면은 뭐 특히 애니메이션 쪽으로 생각하면은 기존의 물리적인 인프라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 세상을 그리고 그 파일을 확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업계에 큰 기회가 열렸다. 그래서 이것을 선점하는 자만이 새로운 또 플레이어로서 강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신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 쪽을 포함해서 이 컨텐츠 쪽에 새로운 정말 의미 있는 문이 열렸다. 장이 섰다. 흔히 말하면 큰 장이 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뭐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들이 이제 디지털 컨텐츠로 많이 전환하고 있지만 이제 또 디지털 컨텐츠에서 더 나아가서 확장할 수 있는 개념. 과거에 저희가 유비쿼터스란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유비쿼터스가 일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디서나 지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모바일로든 뭐 유선으로든. 근데 곧 우리가 이제 레디 플레이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현실과 가상 세계가 되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고 그것을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마치 극장 플랫폼에서 이제 OTT로 확 유저들의 트렌드가 바뀌었듯이 코로나19가 이 비대면 세계로 이렇게 드라이빙을 걸면서 메타버스가 더 우리 일상화될 수 있는 시기를 더 당기는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학술적이면서도 또 현실적인 정의 감사합니다. 제작사 쪽에 계신 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이거를 자역의 메타버스, 우리 업계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신기루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좀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서비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 쪽으로 애니메이션 업계가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 가지고 시도도 많이 했었는데 유튜브에서도 성과 낸 회사들도 있죠, 분명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어떻게 보면 큰 이제 가상의 플랫폼이 생겼고 여기서 또 우리는 어떤 형태로 진화해서 이 소비자들 또는 이제 관객들에게 우리 콘텐츠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아직까지는 뭔가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신기루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작사 쪽에서는 또 신기루다. 기루는 기루인데 신기한 기루다라고 이렇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시작하면서부터 각자의 컨셉이 정확하게 드러나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 패널들을 제대로 모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또는 상대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거나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토크쇼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배경 색깔부터 별로 컬러풀하게 메타버스 색깔로 저희가 골랐고요. 그리고 지금 OX 두 개 패널을 가지고서 간단한 퀴즈 같기도 하지만 OX로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패널들 한번 들어봐 주시죠. O와 X가 있지. 그 중간을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OX의 중간을 이렇게 가는 그런 반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손을 들든지 나눠드린 그 손 표시로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치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OX입니다. 이건 너무 교수님이 먼저 시작하면서 답을 얘기해 버린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게임이다? 아니다? OX. 교수님은 당연히 O고
변 대표님 X. 자, 이 상황에서 오상민 대표님은 X. X가 2대1로 우세했습니다. 그럼 먼저 아니다라고 한쪽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 대표님부터. 네. 현재 보여지는 메타버스의 플레이어들은 분명히 게임 회사들인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플레이도 하고 소통도 하는 플랫폼이 기존엔 없었으니까 게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봤지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물론 거기도 게임 세상이긴 한데 단순히 게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이제 자기 공부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여자친구도 거기서 사귀고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소개팅도 거기서 한 거죠, 한마디로.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떻게 돈을 버는, 아이템을 벌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만들어줘서 이제 약간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단순히 게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게임이라는 정의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포함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메타버스는 또 다른 현실과 동일한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콘텐츠도 아마 소비할 거고, 그중에 게임이 제일 지금은 있는 것 같고, 곧 뭐 소개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다양한 저는 그런 산업군들이 메타버스에 올라타지 않을까라는 생각. 현재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가상 부동산 뭐 한 블럭에 얼마다, 그게 지금 가치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 그걸 게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를 단순히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게임일까? 인생은 근데 게임이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한편 뭐 인생은 드라마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꼭 정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아니면 좀 더 부각하거나 첨언할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이제 메타버스 유형이 이제 뭐 가상세계, 거울세계,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게임, 특히 MMORPG가 가장 메타버스의 성격을 잘 구현하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 모든 걸 체험하게 만드는 거. 하지만 메타버스가 게임과 이퀄이냐고 했을 때, 아까 뭐 대표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제페토, 네이버 Z가 만든 제페토라는 플랫폼에서 나이키와 구찌가 지금 가상 굿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형태의 기반의 가상화폐들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이게 또 다른 이제 현실 세계와 다른 그 이제 섹터가 벌어지는 거고, 거기서 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건데, 왜 루이비통과 나이키, 구찌 같은 그 브랜드들이 메타버스에 들어왔을까? 전 이게 뭐 게임이라는 미드도 있지만은 그게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할 수 있겠지만은 플러스 이런 커머스 또 굉장히 또 메타버스에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라서, 저는 뭐 이게 꼭 메타버스와 게임과 동격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X라고 하신 분들 의견 들어보면 as is는 게임 성격이 강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볼 때는 꼭 게임에 국한하기 어렵다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방금 뭐 대표님 부사장님 말씀하신 걸로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게임이다. 이게 조금 뭐 이제 불편하시면, 메타버스는 게임적 성격이 강하다. 메타버스는 게임적 요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또 네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잘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메타버스를 굳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게임적 요소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메타버스 최근에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좀 혼란이 아니죠. 과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세컨 라이프 같은 경우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세컨 라이프,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달리 제가 또 이렇게 이 간접 광고도 이렇게 제 책 광고도 하겠습니다. 직접 광고입니다. 이거는 간접 광고가 직접 아니고. 광고입니까? 예, 네. 이게 뭐냐면 세컨 라이프 비즈니스 전략, 이게 제 책입니다. 네. 예, 아래 보면 어디야? 내 이름이 있군요. 작게 이렇게 위장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광고는 있는데- 10초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오 대표님 말씀하셨던 루이비통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어떤 마케팅 사례가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요. 기업 비즈니스 사례 분석, 이제 챕터 3인데 여기 보면요.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 토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벤츠가 자동차도 팔았어요. IBM, 썬마이크로시스템, IBM은 채용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어페럴, 이것도 자기들이 물건 실제로 이커머스 연결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도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뭐 그 정치나 개인 교육 비즈니스 사례, 하버드 대학, 하버드 들어있어요. 하버드도.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근데 이게 이제 소멸했거든요. 이거 사라졌거든요. 서버 닫았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왜 그 세컨 라이프가 소멸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가상 부동산 세컨 라이프에 있었어요. 되게 2009년도까지인가 가상 부동산에 투자된 세컨 라이프 내에 46개의 랜드 월드에 투자된 금액이 한 4천억 가까이 됐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모델은 지금도 존재하는데요. 그 당시부터 존재했던 게 프로젝트 엔트로피아라는 게 있었어요. 가상 부동산 모델로 분양하고 막 이런 했거든요. 과거에 유행처럼 다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제가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건 이게 왜 소멸했을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다시 과거 데이터들을 뒤져보면서 놀랬던 게 이미 제가 책을 쓸던 바로 그 타이밍에 전 세계의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모델이 무려 500개가 넘게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500개가 넘게. 중국은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고요. 자금성 복원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왜 이게 소멸했는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게임이라고, 메타버스가 게임이다 또는 게임적 요소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세컨라이프는 소멸했는데 로블록스는 지금 46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왜 제페토는 현재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게임으로 확장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제페토는 로블록스가 똑같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좀 현재 상태의 어떤 메타버스 자체를 그냥 게임이 아니냐 이런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변 대표님 말씀하셨나요?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게임 외에 뭐 그런 어떤 소셜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게임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세컨 라이프 외에도 예를 들면 옛날에 전 리니지 2 유저 데이터 분석도 했었거든요. 했는데 거기 어떤 게 나오냐면요. 리니지 2의 그 유저들의 20%는 그 내부에서 그 몬스터 때려잡고 이런 거 안 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20%는 뭐 하고 있냐면요. 폭포수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잡담을 하고 있어요. 같이 캐릭터들 앉아가지고 부부끼리 손잡고 캐릭터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20%나 돼요. 레벨업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금 이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파티 로얄 기능, 포트나이트 파티 로얄 기능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열광하고 이러는데 이미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도 게임의 세계 내에서 우리가 소셜한 메타버스의 요소들이 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굳이 뭐 게임이냐 아니냐라고 보기보다는 게임적 요소들이 그리고 게임 내에도 소셜형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게임적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러면 되라. 그리고 게임적 성격이 강해야 오히려 반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이제 메타버스가 과연 뭐냐, 그리고 어떻게 임팩트가 있을 것이냐. 교수님 말씀대로 그때도 있었습니다. 세컨 라이프. 그럼 과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아니면 반대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뻗어갈지에 대한 예측은 조금 뒤에 저희가 OX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게임이다에 관련된 저희가 사례들을 몇 가지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로블록스도 있고 포트나이트, 제팩토, 유니버스, 위버스 등. 이 플랫폼들의 공통적인 걸 보면 게임을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 가상화폐가 있고 또 유저의 생산활동,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브랜드, 노출 이런 부분까지 다 돼 있다고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메타버스의 유형에도 증강현실 방법, 라이프 로깅, 가상세계, 거울세계 이렇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이렇게 유형이 나눠지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현재 에지즈로 이렇게 분석된 그 유형인 것이죠? 이게 네, 뭐 저는 꼭 네 가지가 맞다 틀리다 보다. 네, 저는 이런 유형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006년도에 나온 이제 유형법인데, 그러니까 분류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면 예를 들면 증강현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포켓몬고가 나오는데 게임이거든요. 일단 미러월드라는 것들은 예전에 싱가포르 정부가 한번 시도를 했던 그런 것들, 구글어스를 저는 구글어스 기반으로 해서 이게 뭐 이제 뭐 2D나 3D 모델링이 되면 또 다르겠지만 단지 어떤 GPS 기술 기반의 어떤 세계를 미러월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류법에 대해서 저는 뭔가 라이프 로깅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프 로깅도 예를 들면 뭐 삼성의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뭐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뭔가 이 맥박을 재고 뭔가 하루 만보 걷고 이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로 분류하겠다는 건데, 이건 저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뭔가 이건 분류법이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면 게임형, 비게임형 중간형으로 저는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게임형에 소셜형이 들어가고 특수 목적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점에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이 게임적 요소를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게임형, 비게임형, 비게임형 내에는 이렇게 소셜형, 그다음에 특수 목적형, 그리고 중간형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이 로블록스 같은 게 개념을 이제 집어넣는데 로블록스를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분류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면 이제 모든 게 아까 저는 비빔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마 이 인터넷 컨텐츠의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들어가면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아까 그러니까 변 대표님이 상당히 이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뭔가 엄청난 것들이 서 있는데 손에 안 잡히는. 그러니까 지금 게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혹스러움이 그거거든요. 게임 회사 멀쩡하게 사업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몇백 조 단위의 시장을 가지고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그런 겁니다. 너 메타버스야 오늘부터. 게임 회사들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메타버스 안 했던 거야? 하고 했는데 아니야. 너는 이름을 바꿔. 오늘부터 너희는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게임으로 해요. 이런 거거든요. 메타버스 종족이야. 너는 어제까지는 다크 엘프였는데 오늘부터는 메타버스야. 딱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어떤 당혹스러움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형 분류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메타버스 유형 분류는 KB 정권에서 분류한 것이지 저희 개인과 회사의 의견과는 무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사님 이게 KB증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까? 2006년도에 미국 연구기관 이름을 까먹었는데 ASF. 미국 연구기관 리포트예요. 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나왔던 걸 KB증권이 지네들이 이걸 다시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출처를 KB증권이라고 하면 KB증권이 사기친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ASF, KB정권 인용 이렇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비빔밥에서 교수님 말씀대로 게임이냐 빅게임이냐 하게 되면 따로 국밥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비빔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의 속성이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출처가 있긴 합니다. 보면 한 7가지로 되는데 이 숫자가 3, 7 이건 아마 그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나온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무한하게 계속된다. 동시 참여 제한이 없고 개별적으로 동시도 되지만 개별 따로 함께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디지털과 현실 세계 개방 다양한 경험 상호 운영 어찌 보면 이게 그냥 다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anytime, anywhere 같은 어찌 보면 이게 타임 시간 여행자 이런 시공을 포괄한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뭐 온라인 게임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포장이 되지 않았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변 대표님 보시기에 7가지 속성 애니메이션 쪽에서 좀 그 속성 중에 몇 가지가 있을까요 혹시? 사실 애니메이션이 메타버스에 참여하기 가장 큰 장벽이 상호작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콘텐츠 뭐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미디어 콘텐츠들은 일방적인 콘텐츠가 많았었는데 사실 유튜브가 조금 이제 허물었거든요. 유튜브는 이제 댓글이라는 속성 때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됐죠. 참여라고 해야 되나? 간접적으로 의견을 주고
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그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 미디어의 최근에 상호작용까지 왔는데, 이 메타버스는 상영 중에 같이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가장 큰 벽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전에 뭐 애니메이션을 원래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사람들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앱으로 이제 많이 교육적 앱,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다가 선택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맞다 틀리다 또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인터랙티브적인 요소로 이제 참여하는 콘텐츠는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럼 이걸 애니메이션이라고 봐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애니메이션 실제적인 우리가 정의 내리는 애니메이션 장르 콘텐츠로서는 이 메타버스의 큰 장벽은 역시 상호작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게 게임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그럼 게임이 어쨌든 7가지 속성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예,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대부분 7가지가 게임에 대부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 조금 전에 이제 약간 변 대표님 이제 말씀 중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 이제 뒤에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메타버스 7가지 속성을 다 가져야 된다는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시적 참여에 제한이 없다. 제한이 있으면 어떻게, 좀 어때요? 제한이 있으면. 무한하게 계속된다. 무한하게 계속 안 되면 좀 어때요? 다양한 범죄 작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도 못 받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아까 이제 게임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적 성격들을 좀 메타버스 요소로 쪼개보면 애니메이션 쪽에서 정말 강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대표적인 게 디지털 휴먼인데요. 디지털 휴먼이 저는 메타버스의 한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뭐 로지라든지 아니면 그 릴 밀켈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애니메이션 쪽이 정말 잘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 중에 어떤 게 살고 어떤 게 죽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담부터 97년 아담부터 조사를 해봤더니 뭐 사이다 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여러 개가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캐릭터가 어떻게 살아남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왜 애니메이션 쪽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낄까? 그 메타버스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캐릭터예요. 그것도 메인 캐릭터들이에요. 그리고 향후에는 메타버스는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현실 세계하고 결합되고 융합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지금 휴먼이 그런 케이스예요. 가상의 인간들이 현실의 우리 인간들 앞에서 우리 인간들하고 인터랙션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팔로워가 뭐 300만이고 이러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저 애니메이션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 무서운 캐릭터들. 근데 저도 디지털 휴먼의 성공 요인이 뭘까 계속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결국에는 이 캐릭터에 했던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쪽이 가장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캐릭터 하나를 디자인하고 어떻게 속성을 부여하고 어떻게 스토리텔링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 메타버스의 요소를 좀 분해해서 생각해 보면 애니메이션하고 이런 쪽이 정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등잔 밑이 어두웠군요. 말씀 듣고 보니 디지털 휴먼 이꼬르 애니메이션의 그 캐릭터랑 똑같은 그런 컨셉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 대표님도 동의하시나요?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 7가지 속성이지 저것을 다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저 중에서 저희 애니메이션으로 포커싱 했을 때는 저쪽에서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되는데, 교수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페이크라든가 그런 디지털 휴먼, 사실 애니메이션 그 제작사도 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애니메이션의 매출의 절반 이상이 굿즈 커머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지? 라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뭐 굿즈 유통 제작업체들이 사실 많이 헤게모니 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좀 더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이 NFT 같은 걸 가지고 직접 커머스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어떤 업의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저는 뭐 메타버스가 뭐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
제작사 업체분들이 어떻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더 많은 헤게모니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디지털 캐릭터를 잘 만들 수 있고 거기에서 또 그 디지털 캐릭터들의 어떤 더 나아가서 디지털 캐릭터들이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차차 메타버스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서서히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메타버스와 애니메이션 산업이 어떻게 접목해서 몇 가지들이 지금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OS를 한번 볼까요? 이건 뭐 결국은 답이 다 나오는 건데 이게 답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내는 아주 이런 오픈북 테스트는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메타버스는 BM이 있다 없다. BM이 as is로 볼 때 있다 없다. 오 대표님 아까도 계속 늦었는데 한 번만 더 늦으면 다음부터는 제일 먼저 시키겠습니다. 자, 세 분 다 BM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거죠? BM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BM이 어떤 BM으로 지금 모델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자와 이용자가 아이템을 주고받고 업로드를 하고 이런 게 지금 현재 로블록스나 몇 가지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BM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이게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커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BM만을 이제 이것도 출처가 KB증권이네요. 참 이 키에트 뭐 이런. 근데 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되게 이제 BM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게임형 메타버스를 들어가면 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아이템을 그러니까 가상의 아이템이죠. 그걸 소비자에게 팔고 소비자가 그걸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거죠. 아이템이 반대로 이제 돈은 소비자가 회사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것들은 이건 이제 로블록스 이렇게 로블록스는 예전에 세컨 라이프형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플랫폼에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그 컨텐츠를 이용자가 또 사는, 그러니까 이용자와 이용자가 거래를 하는 이런 모델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과 또 조금 유사하게 지금 했던 게 이제 제페토 같은 이런 형태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페토도 아이템을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파는 그런 형태가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세 가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를 좀 해볼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제페토가 느끼는 그런 이제 계속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라고 좀 보여집니다만, 회사가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게이머들에게 팔고 이런 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정착해 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되지 않는데, 제페토처럼 강력하게 유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셜형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 중독성 흡입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접속해서 계속 메타버스 세계에서 체제하면서 뭔가를 구매하거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제페토가 그 요소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주는 판매하는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그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향후에 오히려 이제 이건 이제 B2C 모델인데요. B2B형의 어떤 모델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B2C뿐만 아니라 B2B형 모델들로 좀 확장을 하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굳이 이제 메타버스로 넣지는 않습니다만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장 연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하게 그 비즈니스 모델의 좀 다양화 이거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는 어쨌든 그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좀 단순하고 좀 좁은 좀 협의의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 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좁은 영역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거든요. 컨텐츠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개인이 만드냐 회사가 만드냐, 그럼 그걸 이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게이머들이나 플레이어들이고요. 근데 그런 좁은 영역을 조금 다운화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 대표님 보시기에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이러한 비즈니스 BM을 만든다고 하면 앞에서 언급하신 캐릭터와 관련된 라이센스 사업 또는 가상화폐나 이런 것을 통한 애니메이션 콘텐츠 구입 이런 것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BM이 이렇게 모양을 짜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리디북스가 인수한 라프텔도 사실 큰 BM이 있진 않죠. 근데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 건 카카오가 지금 네이버까지 초월한 자산 이유의 어떤 거대 기업이 되었는데 처음에 카카오가 어떤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가 있다고 얘기 못했죠. 다만 연결성, 사람들과 연결성 그리고 이 트래픽 이걸 가지고 지금 모든 그 플랫폼이 이제 얹기만 하면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 다 되지 않습니까? 결국 얼마나 많은 그 유저들을 확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 기회가 지금 그 메타버스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연결되었을 때 아까 좀 전에 그 장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메타버스의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회성 결제 또는 구독, 광고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게 똑같이 일회성 결제는 IPTV의 티밭이고 구독은 넷플릭스의 어떤 OTT 같은 곳에 멀쩡해. S밭이죠. 그리고 이제 광고 시장은 이제 플랫폼의 이제 광고 모델인데 저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그러면 저것을 누가 선점을 하느냐고 했을 때 지금 제페토나 로블록스의 현재 그런 19에서 한 20, 아예 그냥 유소년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건데 더 이상 지금 BM이 없다는 것은 컨텐츠가 없다는 거죠. 로블록스나 제페토에 성인들이 즐길 만한 컨텐츠가 없다. 그래서 좀 쉽게 격하게 말하면 무지공산이다. 그럼 저기 어떤 컨텐츠를 얹어서 누가 돈을 벌 것이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고민을 많은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지만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제페토에서도 그냥 제페토가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그 방이나 세계관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제페토 안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가상 현실에서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읽으면 된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일단은 인프라는 갖춰졌다. 이제 누가 돈을 벌 것이냐?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마치 OTT 시장이 새로 열리듯이 또 다른 어떤 미디어 플랫폼 플러스 라이센싱까지 가능한 걸로 확장되는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변 대표님? 사실 저는 메타버스를 미디어 플랫폼으로 보는 건 좀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아바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 비즈니스 모델로는 좋다고 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앞서 이제 교수님하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크게 공감을 좀 했는데 사실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일반적인 그 콘텐츠에서 캐릭터가 승부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강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일반인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흡입력에서 저희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이 좀 딸렸는데 좀 이 가상 공간에서의 세상은 실제하는 인물보다는 좀 아바타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의 가상 공간에서의 아바타들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캐릭터라기보다는 일반인 본인의 어떤 그 캐릭터를 그냥 아바타로 옮겨 놓은 거죠.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은 특히 캐릭터를 만들고 쇼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그 가상 공간에 세워놓고 스타를 만드는 거죠. 연예인 키우듯이 이제는 진짜.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바타들이 난 저렇게 되고 싶어라는 어떤 가상의 캐릭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면은 그러니까 스타 사업이 있는 거죠. 엔터테인먼트적인 사업을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세계에서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OX 퀴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핫한 아이템이라면 투자 유치할 때 이 아이템을 넣으면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Yes, No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 대표님부터 먼저 들어주시죠. 투자 부분이 들었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그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메타버스가 답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 어필하는 소재다. 그러면 오 대표님 왜 어필합니까? 메타버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결국 비빔밥의 마지막 계란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정도일까요? 어떻습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메타버스 회사가 일단 자이언트 수혜주로서 현재 뭐 시총이 7천억 넘게 상회하면서 지난주만 해도 한 6천억이었는데 또 1천억 정도 더 시총이 올랐는데 뭐 자이언트 스텝의 뭐 실체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지금 뭐 상장 거래소에서 봤을 때는 어떤 주제나 테마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 A 스토리라는 킹덤 제작사가 어떻게 상장까지 했느냐고 했을 때 넷플릭스 최초의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사 이런 것들이 거래소에서 스토리텔링으로 일단 작용을 했던 거고요. 뭐 저기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 그런 걸로 상장해서 지금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테마로 지금 메타버스라는 것은 회사의 성장과 잠재력을 봤을 때 이것은 사실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잠재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단계만 있어서도 상장시키고 훨씬 많은 시총을 기록할 수 있듯이 시장에서는 그 기업의 잠재력을 제일 많이 보는데 이게 뭐 견고한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플랫한 매출만 있을 수 있다면 회사의 성장성에 한계가 있어서 더 많은 잠재력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왜 지금 투자사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느냐? 앞으로 이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더 많은 파이를 키울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직 우주공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선점을 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뭐 어필할 수 있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 말만 된다면은 이게 훨씬 많은 잠재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회사의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 같은 그 회사가 기존에 뭐 VR, AR만 하다가 이제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니까 뭐 상장도 되고 훨씬 지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런 잠재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데서 투자자들은 훨씬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의견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무주공산, 영어로 하면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먼저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세컨 라이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유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투자의 현재 뭐 열풍 또는 이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일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번에 좀 다를 수 있을 건가요? 현재 좀 그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만 워딩만 넣고 보면 재밌는 특징이요. 글로벌 시장에서 메타버스가 한국처럼 열풍을 부는 곳은 없어요. 일본은 버추얼 월드라는 걸 그대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일본은 버추얼 월드라는 말을 쓰고 있고 미국은 여러 단어들을 좀 혼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커버거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메타버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게 이제 페이스북도 뭔가 주가 부양용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저커버거는 메타버스 이런 말 쓰는데 미국도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오히려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은 메타버스라는 그 하나의 산업의 카테고리 자체가 별로 그렇게가 우리처럼 흥행이 되는 것 같지는 좀 않고요. 저는 이제 왜 제가 이제 메타버스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경고를 하고 이거 방향을 좀 바로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뭐 출범식 이제 등등을 뭐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뭘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오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또 재밌는 특징이요. 그 예전에 VR, AR 기업들이 메타버스 기업하면 갑자기 밸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를 바꾸니까 또 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변 대표님도 메타버스 기업으로 한번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페인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투자가 늘고 그리고 주목 받습니다. 예, 아이고 진짜요. 그런데 하여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미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메타버스가 우리나라가 붐이 있는 걸 저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몇 가지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증권가게에 계신 분들,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 테마주 이래가지고 계속 그걸 분류하는 작업들을 해요, 증권사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언론에서 메타버스를 가지고 계속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사 사업을 위해서 언론사가 일부 사업 차원에서 이걸 계속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뭐 포럼도 하고 이렇게 있고. 그럼 정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걸 하냐면 예산 작업을 할 때 메타버스 카테고리를 써가지고 계속 이제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도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이 보면 뭐 옛날에 VR 했던 그러니까 실감 미디어 또 실감 컨텐츠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갖고 했던 데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혹시나 만에 하나 VR이나 AR 또 실감 뭐 이런 실감 콘텐츠, 실감 미디어 이런 용어를 메타버스로 살짝 바꿔가지고 뭔가를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을 하고 사실은 뭐 아까 제가 VR 말씀드렸습니다. 전 VR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경고를 했었거든요. 끊임없이 제가 산업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 번도 우리는 VR, AR 열풍이 한 지난 3, 4년 휩쓸고 갔거든요. 정부에서 몇 조 원의 VR, 뭐 AR 산업진흥기금을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뭐 증권가에서도 엄청난 뭐 VR, 뭐 차세대 뭐 VR이 어쩌고 뭐 차세대 플랫폼은 VR이라는 걸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혹시나 메타버스가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제페토에 대해서 저는 그나마 높이 평가하는 게 메타버스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든지 이런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소셜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데 나름의 그런 아이템을 팔아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그거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예를 들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등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 그런데요. 현대차는 메타버스 이전에 이미 VR을 개발에 집어넣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포럼하면서 현대차 임원을 불러다가 VR로 어떻게 개발하는가를 한번 기조강연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러고 예를 들면 LGU 플러스 이런 데도 전부 VR이라는 형태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동안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간판 바꿔가지고 메타버스를 가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이게 또 한 번 세컨 라이프처럼 붐으로 한번 이 바람 그러니까 한때의 바람으로 지나가 버리면 우리나라 IT의 상실감이 더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수익 모델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 제작사들 입장에서 볼 때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변 대표님? 애니메이션을 메타버스화 한다? 사실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정부의 지원 정책인데, 그러니까 이걸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실감 콘텐츠라는 그런 4차 산업, 실감 콘텐츠 VR, AR 쪽으로 이제 지원금이 정부에서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많은 그 VFX 회사들이 이제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많이 했죠. 콘텐츠보다는. 근데 이제 또다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또 내년에도 이제 상당 부분이 메타버스의 지원금이 많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이제 VFX 회사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업체들이 이제 사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건 좋은데 너무 기술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같은 콘텐츠 기업들은 이게 중요한가 과연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방향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게임 회사도 그럴 것이고 영화 제작사, 뭐 드라마, 애니메이션 기존에 이런 콘텐츠 기반으로 해왔던 업체들은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너무 방향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왜냐면 이게 약간 중간 지점에 있는 지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 기업에게도 갈 수 있고 기술 기업에게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방향은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방금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거에 좀 네,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들어가죠. 이어서 볼 다음 질문은 바로 기술입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 질문에 대한 OX를 답하시는 분은 다음 팔로잉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애니메이션 회사들, 기술보다는 스토리텔링이 좀 우선시 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메타버스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자, 메타버스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OX. 한번 의견을 주시죠. 교수님은 X. 다들 좀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세 분이 똑같이 기술이 가장 중요하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중요하지만 가장은 아니다라는 걸로 옵션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항상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오상민 부대표님께서 먼저 한번 메타버스와 기술과의 상관관계 또는 기술이 아니면 또 다른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죠. 물론 기술이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 회사들, 유니티나 뭐 언리얼,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뭐 주가도 올라가고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그들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술이 있어야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구현이 되니까 지금 현재 인프라를 까는 초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기술 회사들이. 근데 인프라가 깔리고는 그 다음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플랫폼이 생기고 나서 플랫폼 위에 얻는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플랫폼을 만드는 데까지는 기술 회사가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다녀야 되는데 그 차를 누가 만들고 그 차를 어떤 차들 만들 것이냐. 그래서 누가 돈을 많이 벌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기술 회사들이 중요하지만은 뭐 현재로서는 현재 앞으로는 지금 뭐 포트나이트에서 그 파티 로얄에서 그 래퍼가 공연을 해서 200억 넘게 벌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곰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뭐 한다지만은 이제부터는 어떤 컨텐츠로 어떤 기획을 해서 누가 돈을 벌 것이냐. 그 포트나이트 안에도 뭐 크게 반향 없었다고 하지만 쇼트나이트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뭐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플랫폼 위에 어떤 가상 현 세계로 해서 얹어서 누가 돈을 벌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현대 자동차가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요? 도로가 깔렸으니까 자동차 회사. 교수님 어떻습니까? 기술이 과연 더 퍼스트인지. 기술은 뭐 이미 뭐 부사장님이 다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기술은 그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회사라고 이제 하니까 자꾸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VR, AR 나오니까 주눅이 들거든요. 근데 또 이제 변 대표님께 제가 조언을 드리면 아까 메타버스 회사라고 약간 정의를 바꾸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VR, AR로 한다 이렇게 살짝 바꿔주세요. 살짝 이렇게 사업 아이템에. 그러면 또 이렇게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VR, AR도 하시고 메타버스도 하시고 이렇게 분류가 되면 이제 투자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로 이제 막 이 파워포인트를 쓰고 막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걸 저는 최근에 직접 이제 제가 이제 겪어본 건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3D 무슨 회의 공간이에요. 3D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3D 회의 공간을 써가지고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아바타가 움직이고 이런 건데 여기하고 그 다음에 게더타운을 썼어요. 게더타운은 뭐 다 아실 거고요. 뭐 게더타운은 그 2D 싸이월드 같은 캐릭터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앞에 말씀드렸던 3D의 그 회의 공간을 쓰는데 진짜 애먹었고요. 인터페이스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세컨 라이프 쓸 때하고 3D 환경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다. 심지어 뭐 캐릭터가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UI는 직관적이어야 되거든요. 대충 뭐 마우스 키보드 몇 개 누르고 뭐 터치 몇 개 하면 스마트폰에 그거 앉아야 돼요. 근데 캐릭터가 앉는데도 애먹이고 사람을.
그다음에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화면을 보는데 저게 내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내가 PT를 하고 있는데 어떤 캐릭터는 계속 이 회의장을 돌아다니고 있고 그 양반도 이 캐릭터를 컨트롤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복잡한 UI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3D로 가 있는데 그래픽적인 3D로 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게드타운에 정말 조그마한 캐릭터가 뽀로로 움직이고 있는 거, 쪼르르르 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실 들어가서 회의하고 이랬는데 파워포인트 띄우고 동영상 띄우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이게 게드타운이 훨씬 사실 메타버스에 사람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VR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중심으로 가버리면 VR이 가지고 있던 한계치를 여전히 극복을 못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또 하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게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고 있는 그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거든요. 어떤 공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왜 와야 되는 거고 왜 반복해서 와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캐릭터에 대한 친밀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런 요소들 없이 그냥 기술 그러면 VR 또 AR 또는 뭐 XR 홀로그램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 기술 자체를 어떻게 쓸 건가에 관심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VR이라는 것은 여전히 산업화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따 HMD가 너무 불편하고요. 참고로 HMD 여성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요. 헤어스타일 망가져요. HMD 쓰면. HMD 쓰면요. 화장 지워져요. 그래서 여성들은 HMD를 쓰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일단 본능적으로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HMD를 쓰게 되면요. 이게 무거워요. 이게 고개를 못 들어요. 조금 씌워놓고 있으면. 그다음 최근에 또 작년에 2년 전에 교육부가 개념 없이 또 공문 한 장 내려보내가지고 이 VR 교육업체들 완전히 초토화시킨 적이 있거든요. 뭐 초등학생들 뭐 눈 나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VR 컨텐츠 넣지 말라고 해서 초등학교 다 빼버렸어요. 근데 근거도 없어요. 단지 신문에 나오는 한 쪼가리 컬럼 하나 때문에 뭐 기자 수첩인가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해서 교육부의 무슨 과장인가가 전국의 초등학교에 공문 내려보내가지고 지금 뭐 VR 그 교육업체들이 완전히 그때 막 붕괴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공문 취소도 안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여전히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 보면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자꾸 기술을 강조할수록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저는 중요한 건 유저를 모으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저를 모으는 건 꼭 기술이 아니라도 좋다. 복잡하게 VR, AR 막 이런 거 막 뭐 홀로그램 막 MS 뭐 무슨 홀로렌즈 이런 거 없어도 좋다. 단지 우리가 왜 싸이월드에 그렇게 몰두했던가, 정말 3천만 명이 들어가서 미친 듯이 했던가, 왜 페이스북 같은 텍스트 기반으로도 했던가,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더타운 같은 2D에도 뭐 충분히 뭐 재밌다고 생각하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을 어떻게 메타버스에서 유입시키고 끌어들이고 잡아둘 것인가. 게임은 정말 간단합니다. 게임을 레벨업 시키고 막 퀘스트하고 막 친구들 모여가지고 하고 이런 간단한데 소셜형이 들어갈수록 정말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관련돼서 아까 이제 현대차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현대차하고도 메타버스 가지고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현대차에 조언했던 게 그거거든요. 현대차가 메타버스를 구축할 때는 현대차의 구매자 말고 일반 국민들이 현대차 메타버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또 돌이켜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현대차는 컨텐츠 회사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회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제조업체들이 구축하는 메타버스에 그들도 결국 플랫폼 회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초를 재면서 사람들이 몰두하는 걸 보잖아요. 얘들 집중하는가, 저것들이 딴짓 안 하는가를 그 테스트할 때 나중에 베타 가지고 그러니까 타이머 이 스톱워치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얘들이 좀 졸고 있으면 잘라버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사실 노하우거든요. 사람을 집중시킨다는 게 애니메이션 10분이라도 애니메이션 1시간이라도 사람을 계속 잡아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 관심을 잡아둔다는 거. 지금 초등학생들 보세요. 지금 그 온라인상에서 수업하는 거요. 5분도 집중 안 해요. 엄마가 옆에서 뒤에서 몽둥이 들고 지키고 있는데도 5분 집중 안 해요. 1학년들. 근데 애들 애니메이션 틀어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메타버스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기술은
중요한 요소인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다들 공감하시기 때문에 아마 같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뭐 HMD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볼 때 왜 메타버스가 지금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 논리상 또 다른 한 번의 메타버스를 가지고 기회가 왔다. 그렇다면 오상민 대표님, 만일에 변건출 대표님께서 회사 소개를 하면서 HR, VR, 메타버스의 확장 가능성이라고 한 슬라이드 하나 넣게 되면 투자를 하시겠죠? OX. 희망사항이 아니신가요? 알겠습니다. 뭐 답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하여간 메타버스의 과거와 현재를 봤고, 그러면 이제 다음 OX를 한번 볼까요? OX라기보다는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과연 메타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뭐 이리 왔습니다. 예상은 됩니다.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변 대표님, 메타버스가 이게 꼭 뭐 이제까지 답은 나왔습니다. 특정 산업만의 것이 될 수도 없다. 돼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한다? 뭐 그런 전제가 있어야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길을 찾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하시나요? 이게 계속 제가 적절한 답을 못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메타버스의 미래는 모르겠지만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할 부분인가요, 혹시? 아니요, 지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저는 결국에는 콘텐츠는 융합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의 장르적인 부분들이 다 이제 무너질 것 같고, 그건 이제 기술로 통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의 미래가 하나의 콘텐츠로서, 애니메이션도 이제 뭐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어벤져스나 아니면 마블 또는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었던 아바타라는 영화들이 다 애니메이션 기술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게임들도 보면은 스토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지 좀 헷갈리는 게임들도 많이 있어요. 영상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곧 우리 애니메이션의 미래는 어떤 하나의 아이들이 보는 어떤 하나의 장르물이 아니라 결국에는 전체 타겟층들이 좀 소비하는 영화의 하나의 장르로서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가 좀 하나로 뭉쳐질 것 같다. 거기서 이제 메타버스로 좀 소비되지 않을까, 하나의 콘텐츠로.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미래는 그렇습니다. 네, 오상민 부대표님. 그렇죠. 뭐 아까 대표님이나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인크래프트나 포트나잇은 게임이죠. 게임 플랫폼인데 거기에 메타버스 컨셉을 가진 플랫폼을 얹은 겁니다. 뭐 파티 로얄 같이 그 로얄 말씀드리면은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좀 게임 오래 있지 쉬어 그러면서 파티 로얄이라는 공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공연도 보고 뭐 공연도 볼 수 있게 해줘서 큰 돈을 벌었고, 앞으로는 그런 플랫폼 그런 장소가 이제 정해진 거고, 그렇다면 수많은 유저들이 들어와서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플랫폼에 그게 게임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플랫폼이 만든 그 주체가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스가 형성이 됐나고 했을 때 그걸 지금 게임 업체들이 잘 하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 이제 제페토가 잘하는 건데, 그 위에 컨텐츠가 결국은 SNS라는 게 사회 연결망 서비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정립이 되고 어떻게 이 현실 세계와 좀 달라야겠죠. 그래야지 또 더 많은 더 큰 체험을과 더 만족도를 줘야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들어와서 놀겠죠. 근데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이 좀 그렇게 각광받을 수 있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다중 접속, 5천만이 한꺼번에 접속을 하고
또 공연이나 이런 것도 훨씬 많은 그 비주얼 이펙트로서 현실에서 큰 비용을 들여야 될 효과를 메타버스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더 많은 유저들이 다중 접속을 하고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해줄 수 있다. 그게 이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앞으로 미래가 더 밝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우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하실 것은 그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이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제약이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콘텐츠는 뭐 계속 만들어야겠지만은 현재 지금 부캐들이 굉장히 많이 또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메타버스가 본캐 부캐와 같은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캐는 리얼 월드에서 일을 하지만은 부캐들이 가서 메타버스에서 놀고 또 일하고 다른 돈도 벌고 또 하나의 어떤 그 세계가 열려져서 뭐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는 좀 다른 만족도를 줘야 된다. 뭐 기존의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리얼 월드에 조금 그거 했다면은 지금은 부캐들이 노는 것에서 애니메이션 컨텐츠들이 그런 사회관계망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만족도를 줄 것이냐. 기존의 어떤 뭐 회사 생활에서 했던 본캐들이 딱 정해져 있는 스토리텔링이었다면은 부캐들이 노는 회사에서는 좀 더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접근한다면 또 다른 만족도와 재미를 줄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그냥 전체적인 컨텐츠 산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네, 메타버스라는 그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 크게 성공한다 또는 뭐 세컨 라이프부터 뭐 소멸한다, 뭐 이건 참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워요. 저는 근데 조금 그 메타버스라는 전체 어떤 버블은 한번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버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꺼지는데, 메타버스 내 요소로 분해해서 생각하면 각각은 여전히 발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캐릭터하고 그런 디지털 휴먼 또는 디지털 캐릭터하고 AR 기술이 결합된 게 2019년에 롤 결승전을 했던 인천의 문학 경기장에서 그 KDA라는 그 그룹, 요즘은 조금 인기가 시들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폭발적인 글로벌적인 이 호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연했던 게 KDA의 어떤 캐릭터들이 나와서 공연했던 게, 그러니까 가수들하고 같이 공연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굳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정도의 호응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게임은 게임 나름의 예를 들어서 그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고, 뭐 VR은 또 VR 기반의 여러 가지 컨텐츠도 가지고 있고, 뭐 게드타운이나 이런 것들은 또 줌, 이런 각각의 어떤 우리가 큰 뭐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메타버스라는 큰 집 아래, 즉 빅 텐트 아래 조그마한 집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향후에 조그만 집들은 계속 자기의 경로를 가지고 저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애니메이션도 자신의 예쁘고 강력하고 매력적인 작은 집을 만들어서 메타버스라는 큰 텐트 안에 같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각각의 작은 집들은 여전히 빅 텐트가 바람에 불어서 폭풍에 날아가더라도 작은 집들은 여전히 굳건하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타버스에서 저는 요소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고, 또 여러 가지 중요했던 사람들이 VR, AR만 이야기하지, 저는 메타버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또 보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AI하고 빅데이터예요. 캐릭터가 결국에는 캐릭터 컨트롤이라는 게 AI 기술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은 근데 메타버스에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춤추고 논다? 에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롯데라든지 지금 뭐 신한은행의 그 광고에서 아주 뭐 큰 아주 사람들이 재밌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릴 미켈라가 공연하는 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마라는 게 일본의 이제 그 가상 캐릭터로 이마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뭐 이케아의 매장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전부 실시간 중계가 됐고, 이런 것들이 전부 메타버스의 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메타버스 중에서 특히 AI 기술이라는 게 향후에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도 VR, AR 등등, XR 등등만 강조하고 정작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AI 빅데이터 기술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리해서 생각한다면 메타버스라는 큰 텐트 아래
작은 집들은 메타버스라는 그 단어가 소멸하든지 안 하든지 건지하든지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자기 경로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메타버스의 텐트 이론, 이게 새로운 용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공감합니다. 큰 텐트, 작은 텐트, 빅 텐트, 스몰 텐트. 그러나 텐트는 계속 쳐질 것이다. 다음 슬라이드가 이게 마지막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메타버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애니메이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묻어서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한 장으로 오늘 세션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하신 얘기들이 다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메타버스에 올라타는 법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교수님 입장에서 보는 올라타는 법.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이제 변대표 같은 경우 회사가 그 메타버스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러면 좋지 않을까? 메타버스를 어쨌든 이름에 넣어라. 그 농담입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아까도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뭐 토토로 같은 경우 보면 그 정말 이 토토로는 너무너무 강력한 콘텐츠더라고요. 저는 일본에 유학할 때 어떤 애들을 이제 같이 제 딸들하고 친구들의 집에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였는데 이웃집 토토로의 비디오 테이프가 끊어질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가 끊어졌대요. 그건 몇백 번을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가끔 그거 보는데 지금 봐도 재밌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고 이러면 또는 뭐 가끔 뭐 올라오는 보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애니메이션의 힘이 아닐까. 스토리텔링, 그다음 그 속에 나와 있는 캐릭터. 토토로가 정말로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런 캐릭터가 예를 들면 토토로가 예를 들면 제페토에 있어도 좋지 않을까. 아니 뭐 토토로 같은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에 있어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미야자키 지브리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의 뽀로로 이건 정말 글로벌 캐릭터가 엄청난 캐릭터예요. 뽀로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전 세계를 휩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미래로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디지털 휴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지털 휴먼에 있어서의 캐릭터 디자인과 그들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은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캐릭터 죽어버려요. 아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팬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기본은 전부 애니메이션 쪽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쪽에서 그런 캐릭터에 대한 그 요소, 스토리텔링에 대한 요소, 그 다음에 공간 설정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배경 원화 이런 거 다 그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메타버스의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애니메이션 회사도 메타버스라는 빅텐트 안에 얼마든지 강력한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상민 대표님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좋은 컨셉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게 좀 숟가락을 얹겠습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큰 텐트 안에 작은 텐트들을 세울 수 있다. 현재까지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직접 텐트는 못 세우셨던 것 같아요. 특히 뭐 방송 지상파든 극장이든 OTT든 플랫폼들이 들어가는 뭐 기초 자본이라든가 마케팅 자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직접 텐트를 세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작게나마 직접 세울 수 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게 소멸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갔다면서 굉장히 큰 뭐 서부 개척 시대의 그 골드러시처럼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뭐 제페토든 그런 기존 플랫폼에 우리가 가상 애니메이션에 관한 세계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읽을 수 있다. 아직은 그런 기회가 많이 남아 있고 거기에는 기존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너무 유아 키즈 컨텐츠에 좀 집중을 많이 하셨다면 사실 지금도 조금씩 변화가 있죠. OTT 전문 뭐 성인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웹툰이나 그런 웹소설이든
기존의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좀 더 제너럴한 IP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들이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더 확장을 해서 메타버스에서도 아까 제가 로블록스 이거 말씀드렸지만 기존 연령층이 낮은 유저들뿐만 아니고 좀 더 제너럴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면은 애니메이션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이 메타버스 자체가 가상현실이고 애니메이션 자체가 가상 그 컨텐츠라는 거죠. 이미 어떤 3D 렌더링이나 그런 기술을 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실사 컨텐츠들은 결국 제작 방식이 아날로그하죠. 그리고 배우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막 그 영화나 드라마들이 벌추얼 스튜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VFX를 하지 않고 벌추얼 스튜디오 안에서 배우들이 직접 그 세트를 보면서 만들 수 있게끔 실사 컨텐츠들도 지금 벌추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애니메이션은 그 제작 방식 자체가 벌추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벌추얼 월드랑 굉장히 잘 부합이 된다. 그렇다면은 스토리텔링만 좀 제너럴하게 성인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확장을 하신다면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 자체가 이런 가상 이게 VR이든 AR이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유저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애니메이션 컨텐츠들이 그 커뮤니티들을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갖추고 소비자 트렌드를 맞춰간다면은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작사를 대표하시는 대표님 변경철 대표님 의견 한번 주시죠. 네,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의 속성을 보면은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크게는 이제 애니메이션의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맡는 회사가 있고 진짜 IP를 생산해내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다 방법으로 메타버스에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VFX 회사라든지 아니면 많은 그 3D를 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능력들이 다 애니메이션 제작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캐릭터를 만들고 리깅을 하고 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에 승차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은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잘하는 거는 가상세계, 현실에 있지 않은 세계관을 창조해내는 그런 스토리텔링의 능력들이 다 있으시니까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 저는 이게 우선은 콘텐츠든 캐릭터든 인지도가 좀 쌓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만들자마자 메타버스에 올라타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콘텐츠를 유튜브나 아니면은 방송이나 아니면 OTT를 통해 가지고 좀 널리 대중들에게 알려진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지브리처럼 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워즈나 아니면은 디즈니의 다양한 콘텐츠들처럼 좀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IP로서 또는 캐릭터로서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결국 애니메이션이라는 이 산업이 메타버스라는 이 물결을, 파도를 얼마나 잘 탈 수 있느냐, 어떻게 타면 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었습니다. 이게 꼭 정답이다,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길을 찾을 때 도움이 되신 시간과 인사이트를 받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하신 위정영 교수님, 오상민 부대표님, 그리고 변권철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